야, 해장할 거 없냐? 죽겠네, 진짜. 장석준 소령이 룸살롱의 가죽 소파에 널브러지듯 기대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값비싼 양주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테이블 위는 안주 부스러기와 쏟아진 얼음으로 난장판이었다. 짙은 화장을 한 여종업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차가운 물수건을 내밀었지만 장소령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아이씨, 치워. 누가 물수건 달래? 국물 없냐고, 국물. 그의 손에 들려있던 양주잔이 허공을 가르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여종업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지만 장소령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일산 동구의 화려한 유흥가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업소에서 그는 왕이나 다름없었다. 제1군단 군수처 보급장교. 겉보기엔 그저 실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에 불과했지만 그가 주무르는 예산과 뒤로 빼돌리는 군수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납품업체 사장들이 그에게 바치는 뇌물은 오늘 밤처럼 흥청망청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았다. 계산은 달아놔. 내일 김 사장이 와서 처리할 거야. 장소령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시야가 물속에 잠긴 듯 흐릿하게 일렁였다. 다리가 꼬여 바닥에 넘어질 뻔했지만 특유의 오기로 중심을 잡았다. 손님, 대리운전 불러드릴까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지만 돌아온 건 장소령의 비웃음 섞인 욕설뿐이었다. 뭐? 대리?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차 번호판은 경찰차도 피해 다녀.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 지배인의 얼굴 앞에서 짤랑거렸다. 금속성의 소음이 날카롭게 공간을 찔렀다. 장소령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새벽 3시의 도심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알코올의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 몸을 구겨 넣은 그는 시동 버튼을 눌렀다. 묵직한 엔진음이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지하 주차장을 울렸다. 안전벨트 따위는 맬 생각도 하지 않았다.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자 차가 굉음을 내며 지상으로 튀어올랐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장소령은 마치 활주로를 달리는 전투기 조종사라도 된 양속도를 높였다. 계기판의 바늘이 시속 100km를 훌쩍 넘겼다. 가로등 불빛이 긴 잔상으로 남으며 뒤로 빠르게 흘러갔다. 술기운이 오르면서 현실 감각은 점점 마비되었고 대신 기이한 해방감이 그를 지배했다. 으하하.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쫄보놈들은 평생 모를 맛이야. 그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소리를 지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일산 외곽의 한적한 교차로.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었지만 장소령의 눈에는 오직 뻥 뚫린 도로만 보였다.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았다. 쾅!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고요한 새벽을 찢어발겼다.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고 앞 유리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부딪혔다가 튕겨나갔다. 본능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비명을 질렀고 차는 도로 한복판의 사선으로 멈춰섰다. 정적. 그리고 거친 숨소리. 장소령은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백미러를 확인했다. 가로등 및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검은 아스팔트 위로 붉은 액체가 퍼져나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람이었다.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 아, 씨발. 욕설이 신음처럼 새어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순식간에 복잡한 계산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내리면 음주운전 현행범이다. 군인 신분이다. 옷을 벗는 건 당연하고 군사법정에서 실형을 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올린 돈탑과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환상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무도 없어. 그래, 이 시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다녀.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냈다.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았다. 차 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를 살피는 대신 그는 다시 기어를 조작했다. 튀어야 산다. 부르릉. 엔진이 다시 울부짖었다. 장소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쓰러진 피해자를 차가운 도로 위에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도주였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 내내 그는 사이드 미러를 힐끔거렸다. 다행히 따라오는 경찰차는 없었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는 평소처럼 당직병에게 손을 대충 들어 보이며 자연스럽게 통과했다. 그의 차는 곧장 수송부 뒤편, 폐차 대기 차량들이 모여있는 으슥한 공터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장소령은 스마트폰 불빛으로 차량 앞부분을 비췄다. 범퍼는 찌그러져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고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는 박살이 나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본닛 위에는 핏자국인지 흙탕물인지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다. 빌어먹을. 이걸 어떻게 숨기지?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날이 밝으면 누군가 이 차를 볼 것이다. 운전병들이나 정비관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이 차를 수리해야 한다. 그것도 기록에 남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그때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곰처럼 우직하고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해내는 멍청할 정도로 성실한 놈. 그리고 무엇보다 진급에 목을 메고 있는 약해 빠진 가장. 수송부 박진우 중사였다. 장소령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그래, 박 중사 내가 있었지. 새벽 4시. 제1군단 수송부 당직 사관실. 박진우 중사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차량 운행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송관으로 복무한 지 10년 차. 그는 부대 내에서 걸어다니는 정석으로 통했다. 기름때 묻은 전투복은 항상 칼같이 다림질되어 있었고 그가 관리하는 차량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런 성실함만으로는 뚫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장기 복무 심사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지며 그는 늘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다. 아내와 5살 배기 딸. 그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번 심사는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박 중사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삼켰다. 징, 징. 정적을 깨고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박 중사의 눈이 커졌다. 군수처 장석준 소령. 이 시간에 보급 장교가 무슨 일일까?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자세를 고쳐 잡고 전화를 받았다. 충성. 수송부 박진우 중사입니다. 박 중사. 짜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묘하게 끈적거렸고 혀가 꼬여 있었다. 술 냄새가 전파를 타고 넘어오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당직 근무 중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내 차 있는 곳으로 튀어와. 수송부 뒤편 폐차장 쪽이야. 애들 깨우지 말고 너만 조용히 와. 알았어? 폐차장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장소령의 목소리에 서린 날카로운 기운에 박 중사는 서둘러 베레모를 챙겼었다. 새벽의 폐차장은 스산했다. 녹슨 트럭들 사이로 희미한 담뱃불이 보였다. 장소령은 차에 기댄 채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중사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장소령의 차로 돌렸다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박살난 헤드라이트, 찌그러진 범퍼. 단순한 접촉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소령님 차가 왜 이렇습니까? 혹시 다치신 곳은? 박중사. 장소령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군화발로 지시겼다. 그리고 천천히 박중사에게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뱀 같았다. 그가 박중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너 나 믿냐? 예? 물론입니다. 너 이번에 장기 심사 들어가지? 내가 인사처장님이랑 호영호재하는 사이인 거 알지? 뜬금없는 이야기에 박중사는 당황했다. 하지만 장소령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차 네가 운전한 거야. 박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오늘 근무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 말 똑바로 들어. 장소령이 박중사의 멱살을 잡아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술 냄새와 살기가 동시에 확 끼쳤다. 내가 시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고라니 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박았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긴다. 근데 내가 지금 술을 딱 한 잔 마셨거든. 별거 아닌데 괜히 헌병대 꼬이면 시끄러워지잖아. 네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는 것도 있고. 소령님, 이건 안 됩니다. 차 상태를 보니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만약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야, 이 새끼야. 장소령의 손바닥이 박중사의 헬멧 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박중사의 고개가 돌아갔다. 사람 안 쳤다고. 그냥 짐승 새끼 하나 로드킬 한 거라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너 같은 부사관 나부랭이한테 거짓말이나 할 사람으로 보여. 장소령은 박중사를 거칠게 밀어붙여 폐차된 트럭 문짝에 처박았다. 쾅 하는 소리가 공터에 울렸다. 선택해. 내 말대로 네가 심부름 다녀오다 고라니 쳤다고 경위서 쓰고 내가 시키는 공업사 가서 조용히 수리해 올 건지. 아니면 장소령은 박중사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내일부터 내군 생활 지옥으로 만들어줄지. 내가 맘만 먹으면 너 횡령죄 하나 뒤집어 씌워서 불명예 제대시키는 거 일도 아니야. 내 마누라랑 딸내미 길바닥에 나앉게 해줘. 가족. 그 단어가 박중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악마였다. 계급이라는 절대 반지를 낀 악마. 거역했을 때 돌아올 보복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졌다. 박중사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정말 짐승만 친 겁니까? 사람 다친 건 없습니까? 박중사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장소령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박중사의 구겨진 옷깃을 펴주었다. 그럼 내가 사람 쳐놓고 너한테 이러겠냐?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내장기 복무는 내가 내 군복을 걸고 보장하마.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박중사는 그 거짓말을 믿어야만 했다. 아니, 믿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그는 피가 배어나오도록 입술을 깨물며 치욕스러운 굴복의 말을 내뱉었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소령은 킬킬거리며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 박중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수갑처럼 느껴졌다. 역시 박중사야. 충성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날 박는 대로 바로 경위서 작성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내용은 알지? 야생동물 출현, 회피 기동 중 벽면 충돌. 장소령은 휘파람을 불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박중사는 망가진 차 앞에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의 들썩임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제1군단 사령부. 군단장 집무실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책상 앞에 앉은 황현희 중장의 표정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707 특임대의 전설적인 대테러 요원 출신이자 여군 최초의 군단장.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의 손에 헌병대에서 올라온 1일 사건 사고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사건명 군용 차량 파손. 1시 3시 40분경. 장소 영외도로. 운전자 수송부 중사 박진우. 개요 야생동물 회피 중 도로 구조물 충돌. 황현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박진우 중사는 누구보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베테랑 운전관이었다. 그런 그가 그것도 새벽 시간에 영외에서 단독 사고를 냈다. 보고서에 첨부된 차량 파손 사진은 그녀의 오랜 현장 경험을 자극했다. 이건 벽에 긁힌 게 아니야. 무언가를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받은 흔적이다. 범퍼의 파손 각도, 헤드라이트의 비산 방향. 모든 것이 보고서의 내용과 어긋나 있었다. 황현희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보고서 뒤에 추악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비서실장 헌병대장 호출해. 그리고 감찰참모도 같이 들어오라고 해. 전화기를 내려놓는 황현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감히 내 부대에서 장난질을 쳐? 썩은 부위가 있으면 도려내야지.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10시. 군단장 집무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황현의 중장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책상 위에 놓인 2장의 사진을 번갈아 응시하고 있었다. 하나는 박진우 중사가 제출한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헌병대장이 가져온 사고 현장이라고 주장하는 부대 외곽 도로의 벽면 사진이었다. 헌병대장. 황현희의 나직한 부름에 정복을 입은 헌병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예, 군단장님. 자네는 이 사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나? 그녀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차량의 범퍼 사진을 톡톡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음이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단순히 벽을 긁었다고 하기에는 충격의 중심점이 너무 깊어. 이건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흔적이야.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파편이 튀어나간 방향을 봐. 벽에 부딪혔다면 파편이 차체 안쪽이나 바로 아래로 떨어져야 정상이지. 그런데 이 사진 속 파편들은 바깥쪽으로 비산되어 있어. 마치 달리는 도중에 충돌한 것처럼. 헌병대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707 특임대 시절 대테러 작전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현장 검증을 거쳤던 그녀의 눈썰미는 과학수사대보다 더 예리했다. 그것이 야간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다가. 변명은 됐어. 감찰참모. 예, 군단장님. 옆에 서 있던 감찰참모가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다. 박진우 중사의 최근 3개월간 차량 운행 기록, 그리고 어제 당직 근무 일지, 위병소 출입 기록 전부 가져와. 그리고 박 중사를 내 방으로 부르게.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물러가고 집무실에 홀로 남은 황현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고양시의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평화로워 보이는 저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위반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진실을 덮기 위해 거대한 거짓의 막을 치고 있었다. 똑똑. 들어와. 문이 열리고 박진우 중사가 들어왔다. 헬멧을 옆구리에 낀 그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충성. 중사 박진우 군단장님 호출명 받고 왔습니다.
황현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박중사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박중사. 앉게. 그녀는 소파를 가리켰다. 박중사는 엉거주춤하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황현희는 그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 군 생활 10년 차라고 했나? 무사고 운전으로 표창도 2번이나 받았더군. 그렇습니다. 그런 베테랑이 익숙한 부대 근처 도로에서 그것도 야간에 고라니를 피하다가 벽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사고 처리를 헌병대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보고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박중사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입을 다물었다.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누구냐? 황현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중사의 가슴에 꽂혔다. 내 뒤에 숨어서 너를 조종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고 묻고 있다. 박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장석준 소령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 처자식 길바닥에 나 앉게 해줘. 아닙니다. 제가 졸음 운전을 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박중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자백을 쏟아냈다. 황현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명백한 강요와 협박에 의한 조작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박진우 중사. 예, 군복은 명예를 입는 것이지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수위가 아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게 너 자신의 아니냐 아니면 전우로서의 양심이냐? 박중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전투복 바지를 적셨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황현희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이미 답은 나왔다. 나가봐. 박중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간 뒤 황현희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정보통신대대장인가? 나다. 지금 즉시 사복 차림의 요원 3명을 차출해서 내 집무실로 보내. 보안 유지가 생명이다. 그리고 일산 동구경찰서장에게 연락해서 어제 새벽 시간대 뺑소니 사고 접수된 게 있는지 확인해. 그녀의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장석준 소령. 내 놈이 꼬리를 얼마나 잘 자르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한편 군수처 사무실. 장석준 소령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사무실 안을 서성거렸다. 군단장이 직접 박중사를 호출했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제기랄. 그 늙은 여우가 냄새를 맡았나?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책상을 발로 찼다. 박중사가 입을 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놈은 겁쟁이다.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한 절대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황현의 중장은 707 출신이다. 그녀가 작정하고 파고들면 웬만한 증거 인멸로는 버티기 힘들 수도 있었다. 증거 그래. 증거가 문제야. 장소령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차는 수리점에 맡겼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 바로 차량 내부의 운행 영상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였다. 어제 정신이 없어서 미처 빼내지 못하고 차와 함께 공업사로 보내버린 것이다. 미친. 그 안에 다 찍혀 있을 텐데. 그 안에는 사고 당시의 영상뿐만 아니라 그가 술에 취해 짓거린 말들과 도주하는 과정, 박중사를 협박하는 음성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만약 그게 황현희의 손에 들어간다면 상상만으로도 오금이 저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 가서 없애버려야 해. 장소령은 허둥지둥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군단 본청 옥상에서 고성능 망원경을 든 정보과 요원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전기가 치직거리며 황현희의 집무실로 신호를 보냈다. 목표물 이동 시작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급히 빠져나갑니다.
황현희는 무전기를 들고 차갑게 명령했다. 미행해. 놓치지 말고 놈이 무엇을 건드리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장석준 소령의 차가 난폭하게 도로를 질주했다. 그는 일산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1급 자동차 정비소 앞에 급정거했다. 이곳은 그가 평소 뒷돈을 챙겨주며 관용차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던 일종의 공범 관계에 있는 정비소였다. 사장, 김 사장, 장소령은 정비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리프트 위에 올려진 자신의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앞 범퍼는 이미 뜯겨나가 있었고 정비공들이 달라붙어 작업 중이었다. 어이쿠 소령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수리는 깔끔하게 진행 중입니다. 견적서는 원하시는 대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장이 굽신거리며 다가왔지만 장소령은 그를 밀쳐내고 차 문을 열었다. 견적서고 나발이고 차 안에 두고 내린 물건이 있어서 왔어. 그는 운전석으로 몸을 밀어넣고 룸미러 뒤편에 달린 영상 기록 장치를 확인했다. 없었다.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어야 할 슬롯이 텅 비어 있었다. 장소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야, 김 사장, 이거 어디 갔어? 여기 꽂혀 있던 칩 어디 갔냐고. 그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사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예. 아, 그거요? 아까 오전에 소령님 부하분이 오셔서 가져가셨는데요. 뭐, 내 부하? 네. 키 크고 덩치 좋은 상사분이 오셔서 군단장님 지시로 사고 조사 때문에 필요하다고 가져가셨습니다. 소령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장소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황현이었다. 그녀가 한 발 빨랐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덫을 놓은 것이었다. 이럴 순 없어. 같은 시각 제1군단장 집무실.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안 대형 화면 위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정보통신대대 요원이 정비소에서 확보해 온 메모리 카드의 복원 영상이었다. 황현의 중장을 비롯해 헌병대장, 감찰참모, 그리고 법무참모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날짜와 시간은 어제 새벽 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차가 흔들리더니 앞 유리에 사람의 형체가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멈춰. 황현희의 지시에 영상이 정지했다.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이 선명했다. 계속 재생해. 다시 영상이 흐르자 차 안에서 장석준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안 돼. 지금 승진 심사 기간인데. 아무도 못 봤어. 그래, 아무도. 비겁하고 추악한 자기 합리화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가속 페달 소리. 차는 쓰러진 사람을 구호하기는커녕 비정하게 현장을 이탈했다. 지켜보던 참모들의 입에서 탄식과 욕설이 섞여 나왔다. 저런 천하에 죽일 놈이. 헌병대장이 주먹을 부르짖며 칠 떨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부대에 복귀한 장소령이 박진우 중사를 불러내 협박하는 장면까지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음성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네가 운전하다 사고 낸 걸로 처리해라. 진급 누락되고 싶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군복 벗긴다. 악마의 속삭임 같은 협박이 집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황현희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국가가 부여한 계급과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부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충분하군. 황현희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파란 불꽃이 일렁이는 듯했다. 헌병대장. 예, 군단장님. 지금 즉시 장석준 소령을 긴급 체포해.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무고교사 직권남용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씹어뱉듯 덧붙였다. 군인 강령 위반이다. 내 이름으로 구속영장 청구해. 당장.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경례를 붙이고 바람처럼 뛰쳐나갔다. 황현희는 남은 참모들을 둘러보았다. 법무참모는 이 영상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문서화해. 감찰참모는 장소령이 그동안 빼돌린 군수품 내역 10원 한 장까지 털어서 찾아내. 이참에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군단장님, 일산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뺑소니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해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 동의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황현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 대기시켜. 내가 간다. 예. 군단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내 부하가 낸 사고야. 내 책임이라고. 내가 가서 살려내야지. 그녀는 정모를 챙겨 쓰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휘날리는 망토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깃발처럼 보였다. 일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피 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별 2개가 박힌 성판을 단 군용 지프가 멈춰 섰다. 황현희가 내리자 병원 관계자들이 놀라 뛰어나왔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아, 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만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 내가 보증합니다. 수술 당장 시작하세요. 비용은 전액 내가 지불합니다. 만약 수술이 늦어져서 환자가 잘못되면 이 병원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실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한 황현희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진우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박 중사가 전화를 받았다. 군단장님, 박 중사. 나다. 피해자 살 수 있다. 지금 수술 들어갔어.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자네 짐 이제 그만 내려놔도 좋아. 장석준 소령은 지금 체포되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중사의 오열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황현희는 말없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장석준,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법정에서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군단 법무관실로 향하는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정의의 심판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헌병대 사이렌 소리가 제1군단 사령부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장석준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급하게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중요한 장부, 차명 계좌가 적힌 수첩, 그리고 현금 다발. 이것들만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했다. 젠장, 젠장. 어떻게 된 거야? 박진우 그 자식이 불었나? 아니면 그 여자가 알아챈 건가? 이마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헌병대 차량이 본청 건물 앞을 봉쇄하는 것을 목격했다. 도간에 든 쥐꼬리였다. 뒷문 그래. 급식소 쪽 쪽문으로 나가면 위병소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어. 장소령은 군복 상의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가방을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지나는 병사들이 그를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 급식소 뒷길로 향하는 어둠 속을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철조망이 쳐진 담벼락 개구멍. 평소 병사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야식을 시켜 먹을 때 드나드는 곳이었다. 장소령은 체면도 잊은 채 흙바닥을 기어 개구멍을 통과하려 했다. 척! 그때 누군가의 군화가 개구멍 앞을 막아섰다. 장소령은 고개를 들었다.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눈을 찡그리며 앞을 보자 무장한 헌병들이 그를 반원 형태로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는 서늘한 눈빛의 주인공이 있었다. 황현의 군단장이었다. 어디 가나? 장석준 소령. 아직 근무 시간 안 끝났는데. 황현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다. 장소령은 엉거주춤하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그를 버티게 했다. 구 군단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지금 급한 업무 때문에 외부로. 업무? 뺑소니 증거 인멸하고 도주하는 게 자네 업무인가? 황현희가 손짓하자 헌병대장이 다가와 장소령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을 조여왔다. 이거 놓으십시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헌병대장 너 이 자식, 내가 옷 벗으면 가만 안 둔다. 장소령이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황현희는 그 모습이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었다. 옷은 자네가 벗게 될 거야. 그것도 아주 불명예스럽게. 헌병대장 압송해. 그리고 저 가방 증거물로 확보하고. 헌병들이 장소령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갔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그의 비명소리가 군단의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황현희는 바닥에 떨어진 장소령의 서류 가방을 열어보았다. 쏟아져 나온 것은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와 이중 장부들이었다. 빙산의 일각이군. 그녀는 감찰 참모에게 고개를 돌렸다. 군수처 사무실, 지금 당장 압수수색 시작해.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 병사들 먹이는 부식비, 피복비 횡령한 내역 10원 단위까지 찾아내.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제1군단 군수처는 발칵 뒤집혔다. 황현희의 지시를 받은 감찰팀은 장소령의 컴퓨터와 비밀 금고를 모조리 열어젖혔다. 드러난 진실은 추악했다. 그는 단순히 보급품을 빼돌린 수준이 아니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병사들을 만들어 그들의 월급과 보급품을 착복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식자재를 병사들에게 먹이고 정상적인 식자재는 외부 식당에 팔아넘겼다. 취조실. 장석준 소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 영상, 조작된 겁니다.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제 얼굴 합성해서 음해하려는 세력의 공작이라고요. 맞은편에 앉은 헌병 수사관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소령님, 영상뿐만이 아닙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그리고 소령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사고 현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조금 전 압수한 비밀 장부에서 횡령 혐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닥쳐.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오기 전까진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장소령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자신의 집안과 연결된 군 법무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그를 꺼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현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괴물을 키웠군. 계급장 뒤에 숨으면 모든 게 용서될 줄 아는 괴물. 그녀는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장소령이 황현희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다. 군단장님, 이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제가 아무리 부하라도 인권이. 인권? 황현희가 장소령의 면전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장소령의 얼굴을 때렸다. 병원에서 받아온 피해자의 진단서였다. 전치 12주. 뇌출혈 다발성 골절. 자네가 차로 치고 버리고 간 그 시민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 그 사람의 인권은 생각 안 해봤나? 그건 사고였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사고를 내고 도망친 건 고의지.
그리고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건 악이고, 황현희는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장소령에게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707 시절 내가 제일 싫어했던 놈들이 누군지 아나? 테러범? 아니. 동료를 방패막이로 삼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배신자였다. 넌 군인의 자격이 없어. 내가 약속하지. 넌 군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가진 돈, 명예, 계급장 전부 갈기갈기 찢어 발겨주마. 황현희가 뒤돌아 나갔다. 닫히는 문 사이로 장소령의 절규가 들려왔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가만 안 둬. 하지만 황현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공포에 떨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 박진우 중사를 지키는 일이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영창에 수감된 장석준 소령은 좁은 독방 안을 맹수처럼 서성거렸다.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다. 야, 헌병. 내 변호사 언제 와? 전화 좀 쓰게 해달라고. 당직 헌병은 묵묵부답으로 정면만 응시할 뿐이었다. 장소령은 분을 이기지 못해 식판을 발로 찼다. 쨍그랑 소리가 감방 안에 울렸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장소령이 고용한 변호사 강민철이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돈만 주면 살인자도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법조계의 독사였다. 오셨군요. 강 변호사님. 저 좀 꺼내주십시오. 여기 있다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영창 특유의 냄새가 싫다는 듯 했다. 그는 접견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훑어보았다. 소령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황현의 군단장이 아주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어요. 확보된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영상, 음성, 거기다 횡령 장부까지. 그걸 해결하라고 당신한테 돈 준 거 아니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뒤집어. 진정하십시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법정 싸움은 증거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 싸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박진우 중사죠. 그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박진우? 그 자식은 이미 저한테 등 돌렸는데 무슨 수로.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박 중사는 가정이 있죠? 빚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박 중사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 가족을 조금 걱정해 준다면요. 장소령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 돈이 좋긴 좋았다. 그래요. 그 자식 딸내미라면 끔찍이 아끼니까. 그걸 건드리면 되겠군. 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박 중사를 만나보겠습니다. 회유와 협박 둘 다 적절히 섞어서 입을 다물게 만들죠. 소령님은 여기서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 같은 시각 수송부 정비고. 박진우 중사는 멍하니 트럭 엔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명을 벗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앞으로 닥쳐올 법정 증언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장소령이 구속되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거대한 배경들이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몰랐다. 박진우 중사님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에 박 중사가 고개를 들었다. 기름진 머리에 값비싼 양복을 입은 강 변호사가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장석준 소령님의 변호인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유익한 제안을 가져왔는데. 강 변호사는 박 중사를 인적 드문 흡연장으로 데려갔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박 중사 앞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이게 뭡니까? 성의 표시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박 중사님 빚 갚고 따님 학비하기엔 충분한 돈이죠. 박 중사는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이런 더러운 돈 필요 없습니다. 성격 참 대나무 같으시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강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박 중사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앞 전경이었다. 따님이 참 귀엽더군요. 이름이 지민이라고 했나? 등하굣길이 좀 위험해 보이던데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말입니다.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 중사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강 변호사의 멱살을 잡았다. 너 이 새끼, 내 딸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놓으세요. 폭행죄 추가되고 싶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법정에서 장소령님은 시킨 적 없다. 내가 자발적으로 충성심에 거짓말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가족도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당신은 군 생활 끝나는 건 물론이고 가족의 안전도 장담 못합니다. 박 중사의 손에 힘이 빠졌다. 공포가 분노를 압도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세상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정의를 선택하면 파멸이 오고 불의와 타협하면 안정이 오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저는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비웃으며 돌아서려는 찰나였다. 거기서 서늘한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정비고 입구에 황현희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군단장님. 강 변호사는 짐짓 당황하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군단장님을 여기서 뵙네요. 저는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접견을. 짝. 황현희의 손바닥이 강 변호사의 뺨을 강타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력한 일격이었다. 강 변호사는 입가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법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다니. 법조인? 웃기지 마. 넌 그냥 범죄자의 심부름꾼일 뿐이야. 내 부대 안에서 내 부하를 협박해? 그것도 가족을 들먹이며. 황현희는 강 변호사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냈다. 그리고 으깨진 기계를 군화발로 지시겼다. 증인 매수 및 협박 혐의로 고발하겠어.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부하들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707이 쥐새끼 잡는 법 보여줘.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진짜였다. 전장에서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살기. 강 변호사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두고 봅시다. 강 변호사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다. 황현희는 주저앉아 있는 박 중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아니, 넌 잘 버텼어.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박 중사, 진짜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저런 놈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맞서서 아빠가 얼마나 정의로운 군인인지 보여주는 거다. 황현희가 박 중사를 일으켜 세워 흙 묻은 전투복을 털어주었다. 내가 약속했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오늘부터 헌병대 특별경호팀이 내 집 앞을 24시간 지킬 거야. 아무 걱정 말고 넌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 알겠나? 박 중사는 눈물을 훔치며 힘차게 경례했다. 충성. 알겠습니다. 전운이 감돌았다. 드디어 대망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 육군 본부 보통 군사법원. 황현희는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장석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썩은 권력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전쟁이었다.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정복 상의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가슴에 달린 약장이 훈장처럼 빛났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었다. 육군 본부 보통 군사법원 제1심 판정.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법정 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청석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707 특임대 출신 여군단장대 부패장교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재판부석에는 3명의 군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검찰석에는 젊은 법무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반대편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장석준 소령이 앉아 있었다. 며칠간 구치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묘하게 생기가 돌았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여유로운 눈빛. 죄를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옆에는 강민철 변호사가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며칠 전 황현희 중장에게 뺨을 맞았던 굴욕을 갚아주겠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지금부터 피고인 장석준 소령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군형법상 무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개시합니다. 재판장의 개정 선언과 함께 법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먼저 군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시민을 치고 도주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인 박진우 중사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해 군수품을 횡령하고 검찰관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지만 장소령은 코웃음을 쳤다. 강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변호인 모두 진술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 변호사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배심원석과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능구렁이 같은 눈빛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군판사님들.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특정 인물의 영웅 심리가 만들어낸 마녀 사냥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강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 장석준 소령은 사고 당일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은 박진우 중사가 했습니다. 박 중사는 평소 승진 누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고를 내자 존경하던 장 소령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 소령님은 부하를 아끼는 마음에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법을 지키기 위해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단장이 개입하여 억울한 장 소령님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기가 막힌 궤변이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황현희 중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강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이에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검찰관이 벌떡 일어나 외쳤지만 강 변호사는 여유롭게 손을 저었다. 허위인지 아닌지는 증인을 신문해 보면 알겠죠. 검찰 측 증인 박진우 중사를 신문하겠습니다. 박진우 중사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정복을 갖춰 입은 그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수많은 시선과 강 변호사의 위압감에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증인. 선서했으니 위증하면 처벌받는 거 알죠? 강 변호사가 박 중사의 코앞까지 다가가 쏘아붙였다.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사고 당일 새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 있죠? 아닙니다. 소령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화 기록을 보면 평소에도 증인이 피고인에게 업무 외적인 연락을 자주 했던데? 승진 좀 잘 봐달라고 뇌물까지 바치려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박 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강 변호사는 교묘하게 말을 끊었다.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장부. 그거 증인이 관리하던 거 아닙니까? 수송부 부품 빼돌려서 용돈 벌이하던 걸 피고인이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번 사고를 기회로 피고인을 담그려 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소령님이 시킨 겁니다. 증인, 흥분하지 마세요. 여기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강 변호사는 재판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보시다시피 증인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상관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그 블랙박스 영상.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군단장이 헌병대도 아닌 사설정보팀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확보했다죠. 그 과정에서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기술 전문가도 구별 못합니다. 강 변호사의 전략은 치밀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흙탕물로 만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주특기였다. 재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박 중사는 억울함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말주변이 없는 그가 노련한 변호사를 당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장석준 소령은 피고인석에서 박 중사를 보며 입모양으로 조소했다. 병신. 그 모습을 본 박 중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법정의 분위기는 서서히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의가 사악한 혀 놀림에 질식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오후 공판이 속개되었다. 오전 내내 강 변호사의 페이스에 말려 고전하던 검찰관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믿었던 영상과 장부가 조작 가능성과 불법 수집 증거라는 프레임에 갇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검찰 측 추가 증인 있습니까? 재판장의 물음에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네. 제1군단장 황현희 중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군단장이, 그것도 별 3개의 장군이 직접 부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강 변호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시는군. 오늘 아주 망신을 톡톡히 주마. 황현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군화 발소리만이 법정의 정막을 채웠다. 꼿꼿한 허리, 흔들림 없는 시선. 그녀가 증인석에 앉자 법정의 공기 자체가 바뀐 듯한 압도감이 흘렀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선서. 본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황현희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법정 구석구석에 또렷하게 박혔다. 강 변호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공격을 시작했다. 증인. 군단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계신 분이 일개 영관 장교의 개인적인 사고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 피고인을 싫어하셨습니까? 범죄자를 좋아하는 지휘관은 없습니다. 황현희의 짧고 명료한 대답에 방청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다. 강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좋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증인은 사고 조사를 위해 헌병대가 아닌 정보부대를 동원하셨죠?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월권 아닙니까? 군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지휘관의 책무입니다. 헌병대 내부에 피고인과 결탁한 세력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기에 보안 유지를 위해 정보팀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던 찰나에 체포했으니까요. 증거 인멸이요? 그게 바로 증인이 조작한 영상 아닙니까?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그 메모리 카드, 정비소에서 압수할 때 영장도 없었지 않습니까? 불법 수집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황현희를 몰아붙였다.
법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그녀를 법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장군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다. 황현희는 차가운 눈으로 강 변호사를 응시했다. 변호인. 법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시죠. 정비소 사장은 이메 제출 형식으로 메모리 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들어 보였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강 변호사가 멈칫했다. 그게 뭡니까? 사고 현장 인근 편의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원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 내비게이션에 기록된 운행 정보 데이터,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방금 도착한 영상 무결성 입증 분석 보고서입니다. 황현희가 증거물들을 재판장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영상에 어떠한 편집이나 조작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 삼류 소설은 변호인이 쓰고 있군요. 강 변호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런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황현희가 변호인의 전략을 꿰뚫고 미리 완벽하게 반격 카드를 준비해 둔 것이었다. 이건 사전에 증거 목록에 없던 어제 저녁에 도착했으니까요. 피고인 측이 워낙 조작서를 좋아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려고 가져왔습니다. 황현희는 시선을 돌려 피고인석의 장석준 소령을 바라보았다. 장소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장석준 소령.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가 군수품 횡령에서 유흥비로 탕진하고 죄 없는 부하 협박해서 총알바지로 세울 때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재판장님, 증인은 지금 피고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제지해 주십시오. 강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황현희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모욕? 진실을 말하는 게 모욕인가? 재판장님. 본 증인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의 파렴치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뺑소니 사고가 아닙니다. 이자는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팔아넘긴 기생충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증거의 신빙성이 입증된다면 증언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판세가 뒤집혔다. 황현희는 여유롭게 그러나 치명적인 독을 품은 칼날처럼 증언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진 심사를 운운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계급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과연 지휘관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녀는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다. 여기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차로 치고 도망가고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가 우리와 같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젊은 장교 몇 명이 저도 모르게 대답했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이제 황현희의 것이었다. 강 변호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주저앉았고 장소령은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노려보았다. 하지만 황현희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그토록 부정하는 그날의 진실. 제 눈으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법정 서기에게 눈짓을 보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장소령이 기겁하며 고개를 들었다. 안 돼, 틀지 마. 그거 틀지 말라고. 그의 비명과도 같은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정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이내 선명한 화질로 현장을 투사하기 시작했다.
법정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스크린의 불빛만이 장석준 소령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영상 속 시간은 새벽 3시 45분. 장소령의 차량 전면 유리를 통해 보이는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는 엔진 소음과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박한 음악 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으하! 다 비켜! 내가 간다! 술에 잔뜩 취해 꼬인 혀로 소리를 지르는 장소령의 목소리였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따위 똥차들이 어디 감히 내 길을 막아? 밀어버린다. 운전대를 잡은 그는 도로의 무법자였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예사였고 차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고개운전을 이어갔다. 그리고 운명의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검은 형체가 라이트 불빛에 비친 찰나. 쾅! 법정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파열음을 토해냈다. 영상 속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고 앞 유리에 금이 가며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본능적인 급제동으로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화면이 정지된 듯 고요해졌지만 거친 숨소리는 계속 녹음되고 있었다. 백미러를 통해 도로 위에 처참하게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뛰쳐나가 구호를 해야 할 시점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 장석준은 달랐다. 아씨발 좆됐다. 욕설과 함께 계산적인 혼잣말이 이어졌다. 지금 나가면 음주 걸려. 옷 벗어야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번에 진급해야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는 피해자의 생사보다 자신의 진급과 뇌물로 바친 돈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를 넘어선 경멸의 눈빛들이 피고인석으로 쏟아졌다. 아무도 못 봤어. 튀자. 부르릉. 차가 다시 출발했다. 쓰러진 사람을 그대로 둔 채 매정하게 멀어지는 뒷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끄란 말이야. 장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광하듯 소리쳤다. 저거나 아니야. 조작된 거야. 음성도 합성이라고.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부대에 복귀한 그가 박진우 중사를 불러내 협박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차량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강 변호사님? 나야. 큰일 났어. 사람을 친 것 같아. 아니, 확실해. 근데 그냥 왔어. 어떡하지? 뭐? 부하놈 하나한테 덮어 씌우라고. 그래, 박 중사, 그 새끼 멍청하니까 시키면 할 거야. 돈 좀 쥐어주면 되겠지.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강민철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범인 도피를 교사한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건 불법 감청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쉰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황현의 중장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들으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피고인의 실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벌레 취급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충직한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황현희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 영상 속에서 피고인은 군인입니까? 아니면 제복을 입은 양아치입니까? 그녀의 시선이 장소령을 꿰뚫었다. 장석준, 너는 군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명예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은 죄를 덮는 천조각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겠다는 피의 맹세다. 그런데 넌 그 맹세를 배신했어. 장소령은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치부가 드러난 순간 그는 오만했던 장교가 아니라 그저 겁에 질린 범죄자에 불과했다. 재판장님. 황현희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본증인은 군단장으로서 부하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은 돋지 않습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병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억울하게 고통받은 박진우 중사, 그리고 묵묵히 헌신하는 50만 국군 장병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진우 중사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다. 박 중사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황현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는 다른 확신이 차 있었다. 피고인 장석준에게 군형법 제60조 도주 차량 운전, 제90조 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아울러 피고인 강민철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교사 및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를 요청합니다. 법정 경위들이 강 변호사에게 다가갔다. 강 변호사는 저항 한 번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장소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이 그리고 인생이 파멸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재판장은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장석준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재정 및 불명예 전역을 명하며 횡령한 군 자금 5억 4천만 원 전액을 추징한다. 땅.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장석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질 뿐이었다.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그를 질질 끌고 나갔다. 707 특임대 출신의 여군단장이 파헤친 진실 앞에서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법원 문이 열리고 박진우 중사가 걸어 나왔다.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어둠이 거치는 기분이었다. 여보, 아빠. 아내와 딸이 그에게 달려왔다. 박 중사는 가족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난 가장이라서. 아니야, 당신은 잘못 없어.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지프 한 대가 다가와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황현희 중장이 내렸다. 그녀는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 3개가 오늘따라 더욱 찬란해 보였다. 박 중사는 눈물을 훔치고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군단장님. 황현희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박 중사의 딸 지민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 내가 지민이구나. 네, 아줌마는 누구세요? 아빠랑 같이 일하는 대장님이야. 우리 지민이 그동안 많이 무서웠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라서 나쁜 사람들 다 물리쳤단다. 황현희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일어나 박 중사를 바라보았다. 박진우 중사. 예. 군단장님. 자네에 대한 무고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네의 성실한 복무 태도가 참작되어 장기 복무 심사도 통과될 걸세. 박 중사의 눈이 커졌다.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정말입니까? 내가 인사처장 멱살을 잡고서라도 도장 찍게 만들었으니 걱정 말게. 자네 같은 군인이 군대에 남아야지 누가 남겠나. 황현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박 중사는 다시 한번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내와 딸을 뒤로 하고 황현희를 향해 가장 절도 있고 힘찬 자세를 취했다. 손끝이 눈썹 끝에 정확히 닿았다.
충성. 군단장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황현희도 정중하게 거수경례로 답했다. 충성. 목숨은 함부로 바치는 게 아니야. 나라와 가족을 위해 소중히 써야지. 휴가증 끊어놨으니 가족들과 푹 쉬고 오게. 이건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황현희는 다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박 중사 가족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왔다. 군단장님, 바로 부대로 복귀하십니까? 운전병의 질문에 황현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양시의 풍경이 평화롭게 스쳐 지나갔다. 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싸웠고 또 내일도 싸울 것이다. 아니, 병원부터 들르자. 뺑소니 피해자분,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했지? 과일 바구니 하나 사서 가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차가 유턴하여 병원 쪽으로 향했다. 황현희는 가슴 주머니에서 707 시절 동료들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흙먼지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전우들. 보고 있나? 오늘도 쪽팔리지 않게 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는 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렸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장군의 어깨 위로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